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오랜만에 북방 유목민 역사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스티스 채널은 역사에 남겨진 최초의 유목국가 스키타이부터 마지막 유목국가로 여겨지는 준가르에 이르기까지 수십 개의 영상을 통해서 북방 유목민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인도 유럽어족에 속하는 스키타이가 역사에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동시대의 강국이었던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아시리아 서령문자 점토판에 등장하는 기원전 8세기 무렵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스키타이 이전의 유목민은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은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지금의 중앙아시아로 넘어와서 스키타이가 되어 역사에 등장할 때까지 어떻게 유목민이 탄생하게 된 것인지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느 누구도 어디서 어떤 경과를 통해서 완전한 유목 생활 양식이 출현한 것인지는 밝혀낸 바가 없고 또 읽는 책마다 주장하는 바도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읽어온 일련의 책들에서 대체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제가 종합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점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에서 호모사피엔스의 이동 경로로 검색해 보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이것을 한번 클릭해서 보면요.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의 모습입니다. 이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기원해서 대략 4만 년에서 4만 5천 년 사이에 있었던 빙하기에 아프리카를 떠나서 중앙아시아로 이동하였습니다. 아마 사냥감을 쫓아서 이동했을 가능성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10,000년에서 8,000년 정도가 되면 점차 지구가 오늘날과 같은 기후 조건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츰 농경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동물의 가축화도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최초의 유목 집단이라고 여겨지는 스키타이가 출현하는 이 중앙아시아나 시베리아에는 대략 5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당시에 전체의 세계 인구가 약 1,000만 명 정도로 예상하기 때문에 세계 인구의 약 5% 정도가 북방 유목민으로 발전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었던 셈이죠. 그러다가 기원전 3,000년 전후로 해서 관계 수로를 건설하는 기술들이 생겨나면서 농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였고, 이 농업이 발전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니까 인구도 늘어나고 여유 시간도 생기면서 인접하고 있는 이웃 부족들과 자신들의 생산물을 교환하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나 이란, 인더스 등 고대 문명이 출현한 곳에서 이런 시스템들이 먼저 작동하게 된 것인데요. 이렇게 물물 교환이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점차 고대 도시가 생겨난 것이죠. 그러면서 도시가 생겨나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곳에서 원시 종교도 같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구라트 같은 게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농경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북쪽으로 이동해서 유목민이 되느냐 하면 가장 큰 포인트는 아직 그 과정이 완벽하게라기보다는 자세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이 흑해 북쪽에 있는 초원, 요 지도를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 색으로 되어 있는 이 온대성 초원이 바로 여기입니다. 온대성 초원, 여기가 이제 흑해고 여기가 카스피해죠. 여기를 이제 남러시아 초원이라고도 하고 학술적으로는 이제 폰토스 카스피 스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러시아 초원이 되고 이쪽이 카자흐스탄 초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몽골 초원이 되겠죠. 그래서 웨스턴, 중앙, 이스턴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요 밑으로는 온대성 화렵수, 여기선 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비옥한 초승달지대도 농사를 지을 수도 있지만 초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그 초원에서는 농사를 짓지는 못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 경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재밌습니다. 이 경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있지만 수렵 채집 생활을 할 수도 있었죠. 그 농경을 좋아하는 사람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을 것이고, 그것보다 수렵 채집을 좋아하는 사람은 수렵 채집을 하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직 유목민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잠깐 넘어가서 목축을 하고 다시 돌아오고, 잠깐 넘어가서 목축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유목민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목축민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가축들을 기르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말이죠. 말이 드디어 식량 이외의 다른 용도, 즉 동서남북으로 이동하는 이동 수단으로서도 사용되고, 또 짐을 나르는 도구로서도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이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면서 동서남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니까, 기원전 2000년 정도가 되면 이 농경민들 중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본격적으로 계절적 이동을 하면서 유목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스텝 지역과 농경지대에 살고 있었던, 이 경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계절에 따라서 기후가 휙휙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농경 생활과 목축 생활을 겸하면서 점차 농경보다는 유목만 하는 사람들도 생겼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후적인 조건에 의해서 생긴 유목민의 모습인데요. 반대로 이렇게 이 남쪽에서 농경이 발전하고 도시도 형성되고 집의 피집의 관계가 생기는 등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면서, 이 복잡해진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북쪽으로 이동해서 유목 생활을 하게 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었다고들 하는데요, 책에서. 따라서 종합해 보면 이 기후적인 조건들과 그 정치 사회적인 요인들이 뒤섞이면서 농경민들 중에서 일부가 북쪽으로 떨어져 나가서 생활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유목민으로 발전한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초기 유목민들은 이 목축 관련 기술 이외에 농사 기술이라든지 관계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말이나 마차를 운용하기 위한 야금술 같은 그런 기술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미개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유목민들의 생활 방식 자체가 언제나 이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이웃 유목민을 약탈하거나 아니면 남쪽의 정주민을 약탈하거나 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이어서, 그리고 이 남겨진 역사의 대부분이 이 남쪽에 있는 이 정주민들에 의해서 기록된 역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유목민들을 야만인, 미개인, 유럽에서는 바바리안, 그리고 중국에서는 오랑캐 이런 식으로 불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도 남쪽의 정주민들처럼 황금으로 치장하고 화려한 옷이나 보석들로 치장하면서 정주민 못지않게 발전한 사회에서 살았다라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정작 그 유목민들은 평생 자신들의 경작지에서만 살아야 하는 이 남쪽의 농경민들보다 자신들이 훨씬 더 자유롭고 또 우월한 삶을 살았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초기 유목민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로 잡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북방에 있는 유목민들은 남쪽 정주민보다 자신들이 사회 문화적으로 뒤떨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정주민에 못지않은 문화가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하나의 포인트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은 책마다 조금씩 그 시기가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 기원전 2000년대에 목축민과 가축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해서 목축민들이 점점 더 스텝 지역 깊숙이 이주했고, 드디어 농경보다는 목축이 그 이동한 사람들의 주된 직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700년에서 1500년 정도가 되면 스텝 지역에 살던 목축민들 중 일부가 말이나 소가 끄는 수레 위에 이동식 가옥을 싣고 가축들을 이끌고 목초지 사이를 옮겨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최초의 유목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때 장거리 이동에 더 잘 적응했던 말과 양이 선호되면서 목축하는 가축의 구성이 결정되었습니다.
즉 말이 당시 전체 가축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 바퀴살의 개발로 바퀴의 무게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자 수레에 이어서 전차가 등장하면서 수레를 끄는 소보다 본격적으로 말을 이용하게 된 것이죠. 다음으로 말과 더불어서 유목민 발전의 양대 축으로 꼽히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활입니다. 이 시기에 그 이집트에서 처음 발명된 것으로 추측되는 복합궁이 목축민들에게 전파된 것인데, 복합궁은 나무나 동물의 뿔, 그 힘줄 등을 이용해서 만든 활이고 대나무 등으로 만든 단순궁보다 훨씬 강력하고 작은 무기입니다. 결정적으로 말 위에서 사방팔방으로 쏠 수 있기 때문에 넓게 펼쳐진 스텝 지역에서 전쟁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게 해준 뛰어난 무기였죠. 그래서 유라시아 초원에 드문드문 존재했던 기마 전사들이 본격적으로 잘 훈련된 기병대로 발전할 수 있었고, 말이 이끄는 전차 부대는 이제 과거의 전술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차 부대 하니까 떠오르는 게 바로 히타이트와 이집트가 대결한 카데시 전투인데요. 이것도 원고는 다 써놨는데 이 시각 자료가 워낙 고되다 보니까 충분치 않아가지고 아직 만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지금처럼 오디오용으로 만들어서라도 이 카데시 전투는 중요한 그 전차 부대끼리의 전투니까요.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말과 복합궁으로 구성된 기병대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웃 목축민들을 약탈 공격하고 정주 세계의 생산물들을 획득하면서 전쟁이 점차 격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더 큰 규모의 조직을 필요로 하니까 거대한 부족 연합까지 출현하게 된 것이죠. 이 부족 연합체를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흔히 기마민족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하지만 조금 따져보면 여기서 말하는 기마민족이 모두 같은 민족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챕터를 달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목국가는 정주국가와 다르게 시족, 부족, 부족연합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지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이 시족이라는 말은 공통조상에서 나온 구성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족은 그 시족끼리 여러 개가 연합한 것을 우리가 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부족과 한 부족이 연합을 이루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보면은 하나의 시족이 있고 또 다른 시족이 있습니다. 그 시족과 시족이 합쳐지면 부족을 이루고, 이 부족이 외부에 있는 조금 더 강력한 세력을 견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도 시족과 시족이 모여서 부족을 만들고, 이 부족이 또 다시 강력한 외부 세력을 견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족과 부족이 모여서, 또 다른 부족이 더 모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족이 모여서 부족연합체를 이루고, 이 부족연합체가 바로 남쪽의 정주민을, 일반적으로 정주민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부족연합체 정도 되면은 정주민을 약탈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정복해버리기도 하죠. 유목민은 넓은 목초지를 커버해야 했기 때문에 보통 그 4가구에서 5가구 정도를 시족의 단위로 했는데, 이 시족이 바로 유목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됩니다. 따라서 부족연합체는 엄밀히 말하면 공통의 조상에서 나왔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민족이라고 부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민족의 정체성을 묶어내는 공통된 언어나 공통된 문화, 공통된 영토가 부족연합체에는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부족연합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편하게 정주민의 관점에서 국가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최초의 유목국가 또는 민족을 우리가 스키타이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위키백과에서 스키타이족을 봐도 스키타이족은 주로 동부 이란어군을 사용한 이란계 민족에 속하는 유라시아 유목민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 스키타이 자체를 국가라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스키타이가 국가 자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국가 또는 민족의 의미와 혼용해서 스키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키백과도 언뜻 보면 영토가 확정되어 있는 것처럼 지도를 표현하는 것이죠. 하지만 스키타이족은 이렇게 이 영역에 구애받지 않고 얼마든지 이 바깥으로 넘나들면서 활동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스키타이에 이어서 등장하는 흉노나 선비, 유연, 돌궐, 위구르, 몽골 등에 이르기까지 엄밀하게 말하면 이들은 모두 부족 연합체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의 모습이거나 모두 다 동일한 민족이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유목민 자체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을 즐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명을 알기도 어렵지만 국가라는 근대적 용어에 비춰서 봐도 유목민들에게 국민 또는 주권이라는 말이 혹시라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영토만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웨스턴 돌궐, 서돌궐과 이 동돌궐의 그 6세기의 7세기네요. 7세기의 지도인데요. 이렇게 광활하게 펼쳐진 영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이 국경을 아무런 경계 없이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영토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지배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영토 대신 사람을 지배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거대한 부족 연합체가 드넓은 스텝 지역에서 오늘날의 소위 제국과 같은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해당 유목제국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유목민들이 자신들은 실제로는 점령이 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를 해당 제국의 신민으로 포함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노가 아닌데도 모두가 자기를 흉노라고 칭했고, 그리고 흉노가 망한 후에는 선비가 대세를 잡게 되니까 선비가 아닌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몽땅 자신들을 스스로 선비라고 칭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선비들이 분파가 엄청 많습니다. 탁발분이, 모용분이, 우문분이, 독발분이 많습니다. 그들이 원래부터 모두 선비였던 것이 아니라 선비가 강해지니까 자기네들이 스스로 알아서 선비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 세상사에서 인간들이 서로 속고 속이면서 또 사기도 치고 남을 등쳐먹고 못 죽여서 안 달라고 의미 없는 전쟁을 치르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DNA들이 이어져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 농업이 아닌 수렵이 더 오래된 인간의 생활 방식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살생이 우리의 DNA에 어느 정도 새겨져 있다고 보는 관점에 그 수긍이 가기도 하죠. 그리고 그 살생에 대한 죄의식을 사하기 위해서 원시 종교가 탄생한 것이다 라는 말도 비교적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정주민들, 특히 중국 쪽은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혈통을 중시하고 예의범절을 따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북쪽의 사람들은 그 전혀 그 반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백인과 흑인이 모두 다 정반대인 것과 비슷합니다. 영국과 미국이 정반대인 것과도 좀 비슷하고요. 그래서 유목민들은 예의범절 따위는 전혀 쓸데없는 짓이고 그 실리를 위해서는 자존심 따위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으로 여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바라봐야 비로소 도망치는 듯 하다가 뒤통수를 후려 갈겨버리는 그 몽골의 망구다이 전술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망구다이 전술이 나오는 이유가 그 군대의 사기를 급격히 꺾을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망구다이를 즐겨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다 그 생각의 바탕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영토를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후퇴를 유연하게 만든 한 가지 요인이 된 것은 분명하고요. 유교에 바탕한 임전모태 같은 정신은 유목민들에게는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상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한정된 영토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임전모태, 뒤로 밀리면 죽는다라는 이런 정신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초기의 유목민이 어떻게 탄생해서 최초의 유목국가인 스키타이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